저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평화 분쟁학을 공부를 석사를 하고 베를린에 가서 국제 정치학으로 학위를 하고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적인 평화, 일상적 폭력 함께 다룰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평화라고 하면 개념이 통일 문제에만 접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거지, 평화는. 라는 개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은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야 하는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여야 할 수 있는 게 평화라는 생각을 제가 평화 공부하면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한데 너무 하나만 몰입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책에 저희가 지금 이 책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 이 책 나오기 전에 책을 선전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평화 개념 연구라는 걸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기획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평화의 모양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가 다음으로 그러면 폭력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는 폭력을 인지해야만 그것들의 그런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소멸된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평화학을 만든 현대 평화학을 이끌어 가신 분 중에 하나가 요한 갈퉁이란 분이신데 다 아시지만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하시면서 그 전까지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면 평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개념을 많이 바꾸신 분인데 그분이 먼저 하신 것이 이 폭력의 개념을 다양화하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9년에 먼저 제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을 보시면 갈퉁이 먼저 평화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모양의 평화가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폭력도 얼마나 다양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폭력을 제시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1969년에 구조적인 폭력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1990년에 오면 문화적인 폭력을 얘기하면서 이런 다양한 폭력이 소멸된 상태가 평화가 아닌가라는 개념들을 제시하시면서 적극적인 평화 개념이 세상에 조금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뭐야?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의 총량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 평화 구축이 아닌가. 그리고 분쟁이 없는 사회는 없을 것 같아요. 평화적인 사회라고 해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평화로운 부부 사이에도 부부싸움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런 분쟁을 얼마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오늘은 everyday violence, 일상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이고 아마 개념을 들으시면 나 다 아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주는 이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바는 일상적 폭력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항상 우리는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다른 설명은 좀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법적으로 폭력 사건이다라고 하면 좀 정의가 명확합니다. 어떤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한테 어떤 폭력 행위를 했을 때. 근데 폭력의 개념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작게만 좁은 개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폭력이 폭력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일상적 폭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확장된 것은 처음에 젠더 연구자들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녀 차별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랑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어르신 세대만 해도 근데 그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산 거죠.
근데 이 젠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폭력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젠더 연구자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념이 이 everyday violence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저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책 204페이지에 이런 개념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많은 폭력 개념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6페이지로 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넘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폭력의 정의는 주로 아주 간단해요. 일상에서 되풀이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도는 정상이지.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조차 이 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건 그럴 수 있어 라고 정상으로 규범화된다는 얘기예요. 규범이라는 건 규칙은 아니지만 그 사회에서 크게 비정상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폭력을 일상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쉬워요. 근데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너무 미묘하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죠. 어느 날 친구가 너 되게 예쁘다 라고 할 때 내가 칭찬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누가 나한테 너 오늘 예쁜데 라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그 분위기와 상황이 주는 상황에 따라서 같은 형태의 발언도 듣는 사람에겐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적 폭력을 접근하실 때 제가 설명을 다른 곳에서 해보면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기분 안 나쁜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가는데 개념은 간단해요. 되풀이돼서 사회에서 정상 또는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폭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형태는 방식은 나라와 문화와 종교와 습관과 관습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폭력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게 이 에브리데이 폭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정도로 처음으로 시작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사회,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비정상이라고 안 생각하고 생긴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상적 폭력은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난민 캠프 같은 곳, 예를 들면 굉장히 폭력을 경험하고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폭력이 일상화될 수도 있어요. 그들끼리 수시로 치고받는다든가 저들과 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서로 가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하다기보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가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폭력이 일상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난민 캠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무슬림들을 대하는 그 난민 캠프에 밖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빗대서 일상적인 폭력을 생각한다면 주로 우리 사회에서 남을 때리는 걸 정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 범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래서 일상적 폭력을 우리나라에 빗대서 보면 굉장히 미묘해. 이게 폭력인가? 아닌가? 그리고 점점 더 교활해져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자랄 때도 왕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그 정도로 사회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정도 애들끼리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거야. 그런 게 일상적인 폭력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점점 더 교묘해지고 방식이 악랄해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 폭력을 조금 연구하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일상적 폭력이라는 방식이, 일어나는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조금 더 법망을 피해가는 조금 더 악랄한 방식으로 바뀌되, 또 하나 중요한 거,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젠더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남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또 많이 연구한 게 인종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 흑인 차별이 심했을 때, 서양에서. 흑인 차별 중심으로 연구가 됐다면 요즘에는 제가 예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 안에 많은 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OECD에서 한국을 다 인종사회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구의 5%를 넘어가면 OECD 기준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올해로 우리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타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여러분 시골 가면 결혼 이주민
많이 보시죠. 그런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지만 들어와 있는 난민들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젠더 문제가 또 성소수자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타겟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 폭력의 행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즉 대상은 변하더라도 일상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계속되더라라는 것이 제가 최근에 연구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일상적 폭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왕따가 예전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학교 폭력으로 이제 문제화되면서, 왜냐하면 왕따를 당한 학생들에게 남는 상처가 어릴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가 돼서도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큰 트라우마와 분노와 이런 걸 남기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인종적인 차원에서 어떤 집단을 향한 일상적인 폭력이 계속되면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뭐냐면 복지 혜택에서 특정 집단을 뺀다든가, 병원에 그 특정 집단을 못 가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미얀마에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로힝야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교 사회에 들어와 사는 무슬림들을 향한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고,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느 순간 구조적으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못하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로힝야족은 애들을 낳아도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요. 근데 대신 가족부라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 등록부 같은데 이름은 올려줍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특정 그냥 미미했던 폭력, 이들을 향해서 차별적인 언행이 많이 가다가 그게 구조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에서. 그리고 그것이 또 문화적으로, 여러분, 문화적인 폭력은 내가 어떤 특정 집단,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걸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은 열등하다, 우리가 우성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심어주죠. 얘들은 죽여도 돼, 열등하고 우성인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라는 의식을 먼저 심어주듯이, 이렇게 일상화된 차별적인 언어들이 문화적인 폭력이 돼서 얘들은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을 없애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폭력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폭력이 아무리 미묘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구조적으로 그들을 따돌리는 행동, 그리고 문화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폭력을 써도 덜 죄책감을 받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브리데이, 바로 일상적인 폭력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가 일상적 폭력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금 왜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다른 폭력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 조금 넘어가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상적인 폭력이 너무 미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다라고 딱 유형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학자들이 카테고리를 나눠 놓기는 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물리적인 폭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는 말씀드렸어요. 특수한 환경 안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굉장히 난무하는 사회라면 일상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행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이 주로 자주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주로 배제와 차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배제와 차별을 제가 조금 더, 근데 사회적인 배제라는 것이 제가 어떤 학제에서 연구가 됐을까라고 찾아보면 경제학자들도 사회적인 배제를 얘기하고요.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 다양한 학제 간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접근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기 슬라이드에 있듯이 물리적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거, 그리고 또는 감정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소속을 거부당하거나 주류 사회에서 계속 무시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다른 이렇게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사회적인 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배제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socially constructed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상 집단이면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배제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경제학자 센이라는 사람은 이 능력 이론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살면 우리가 자기 발전을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라면. 교육도 받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아예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박탈인 거죠. 그게 사회에서 배제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게 박탈인데 그런 박탈이 계속되는 것이 사회적인 배제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보죠. 내가 관계성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원할 때 그런 관계에서 계속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관계는 맺어주는데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사회적인 배제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관점도 있고 뭐 사회학, 정치학 다 다릅니다만 주로 크게 얘기되는 관점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주류 사회 그런 것으로부터 배제당할 때 느껴지는 그것을 일상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거부와 배척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해놨는데 표로 정리된 것이 있어요. 책에는 21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217 표에 보시면 제가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말씀드렸지만 배제는 물리적, 감정적으로 타자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인데 거부의 형태가 있고 배척의 형태가 있는데 거부는 가장 사회적 배제 중에 가장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심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표현이 될 때 너는 우리 그룹에 속할 수 없어라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들을 때 또는 그 말로는 안 하는데 말이 아닌 몸짓이라든가 이렇게 거부의 몸짓을 한다던가 눈빛이 거부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비언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거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사례가 뭐 청소년기 혹은 직장에서 너는 우리 그룹에 못 들어와 라는 그 사회적인 배제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배제를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는 자존감하고 인정욕구가 당연히 많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공격성이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비인간화된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지금 로힝야족을 2017년, 18년에 미얀마 군부가 아예 청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미얀마족을 말살하려고 그 마을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성폭행을 하고 해서 그들이 다 방글라데시로 도망간 사태가 생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얀마 정부가 세계는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제사회에 잘 안 알려져가지고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 왜 이 종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 라고 보니까 제노사이드를 연구하시는 제노사이드는 인종 말살인 거예요. 특정 민족 대학살인 거죠.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그 제노사이드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사전 단계를 뭐 5단계, 7단계, 10단계까지도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분류 과정에 꼭 들어가는 것이 첫 단계가 비인간화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힝야족을 향해서 어떤 작업이 벌어졌냐면 역사학자들이 공부해서 미얀마 사회에서 로힝야족이 어떻게 살게 됐지라고 보다가 이 사람들이 언론에서 계속 로힝야족은 인간이 아니야. 불교도처럼 우리는 불교도라서 완성된 인간인데 저희 로힝야족은 덜 떨어진 인간이야. 인간으로서 함량이 부족해. 그러면서 그들을 바이러스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해가 되는 바이러스라고 계속 묘사를 수십 년간 언론에서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소작전이 있기 전에는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되게 유명한 승려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들을 죽이는 거 인간이 완성되지 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의 작업이 사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폭력의 대표적인 것이 비인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 바이러스 같은 놈, 인간이 되지 못한 놈, 우리도 짐승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죠, 어른들이.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사람들 속에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폭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흔한 형태가 이 비인간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차별, 그리고 낙인 찍기.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 많이 있지만 가장 흔한 게 지금 시리아 난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이 범죄를 하면 그 다음부터 시리아인들은 다 뭘로 몰아가죠?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낙인 찍기죠. 시리아인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그러니까 정교죠. 시리아 정교에 소속이 되든지 아니든지 시리아인이면 다 테러리스트,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그런 낙인 찍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흔했던 게 아시아인들이 유럽에 살 때,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코로나 때 아시아인이면 중국인이라 짐작하고, 중국인이니까 잠재적으로 뭐예요? 감염병을 옮기는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많이 하는 게 버스에 타면, 아시아인이 타면 피해요. 그 옆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요, 지하철에서. 평소에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닐 텐데 코로나라는 맥락에서 왜 내 옆엔 아무도 안 앉지? 다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미묘하지만 이게 폭력이에요.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비웃음,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코로나라는 맥락에서 보면 쟤들이 왜 내 옆에 안 앉고 왜 나를 슬슬 쳐다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슬슬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직접적인 거부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몸짓으로도 우리가 거부를 표시하고 이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은 21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걸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미묘한 차별로 얘기하고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 밑에 3가지 종류를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미묘한 공격. 뭐 이걸 엄격히 구분하여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인종차별할 때 흑인 보고 저 껌둥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듣는 흑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상하는 얘기일 수 있고요. 저도 유럽에서 많이 당했는데 제가 지나가면 치나 뭐 치노 이런 짱깨라는 얘기 우리 표현하죠. 비하할 때 저 외놈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미묘한 모욕입니다. 상대를 무례하고 무감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이런 비하적인 표현, 모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째 미묘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미묘한 공격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려요. 미묘한 공격, 그러니까 별명을 부르는 거, 검둥이, 짱깨 뭐 이런 표현들. 미묘한 모욕은 비슷해요.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인종이나 민족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명확하진 않은데 살짝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비유를 드리면 이해가 쉬우신데, 흑인 학생한테, 흑인이 좋은, 예를 들면 하버드에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흑인 학생, 우와, 흑인이 어떻게 하버드에 왔어? 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으면 칭찬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대단하다 칭찬이지만 어떻게 들으면 비하인 거예요. 흑인은 하버드에 정상적으로 오기 힘든데, 흑인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올 수 없는데 라는 얘기를 돌려서 까는, 우리가 얘기한 돌려까기라는 표현이죠. 약간 그런 문화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흑인은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이렇게 상류층, 그것도 되게 레벨이 좋은 학교에 오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미묘한 모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게 사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예를 들면, 제가 토트넘 손흥민 아시나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인종차별 이슈가 되게 크게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 벤탄쿠르라는 동료가 되게 친해요, 손흥민하고도. 근데 이제 이 우루과이 출신인데,
그 경기가 없을 때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아마 유튜브인가 어디 TV에 출연을 해서 그 사회자가 나 손흥민 팬인데 유니폼 좀 구해다 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없은 거지. 이 친구는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야 한국 애들 다 똑같이 생겼어. 내가 손흥민 거 말고 사촌 거 구해다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막 이슈가 되면 그걸 본 아시아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한국인들이 특히 분노하면서 이 친구가 이번에 인종차별 그 징계를 받고 7경기에 못 나오고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왜 이게 그렇게 큰 이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시아인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서양인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구분이 되세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외국인이 보면 한국인이 그놈이고 중국인이 그놈이고 일본인이 그놈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저도 독일 살아보니까 독일 남부와 북부가 좀 구분이 돼요. 좀 체격도 다르고 다 그렇진 않지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한국 애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한국인의 특징, 특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돼서 이것이 미묘한 모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묘한 무효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21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도 뭐 별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것도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발표도 잘하고. 그러니까 칭찬한 거예요. 아니 아시아인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해? 근데 알고 보면 그 아시아인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인인데 서양인의 시각, 서양 중심적인 시각에서 동양인은 미국인이 못되지를 깔고 하는 경우. 그것은 미묘한 무효화. 그러니까 아시아인은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효시키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 특히 뭐 흑인이어도 한국말 말 안 하는 잘하는 네이티브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이. 근데 그런 사람 보고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넌 한국인이 될 수 없지라는 시각을 깔고 말한다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학생이 한국에 사는 일본 학생인데 손을 들면서 저는 한국말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면 너무 기분 좋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만 혹은 이 발언이 폭력이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칭찬으로 의미를 했고 받는 사람이 칭찬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미국 사회나 아니면 서양 중심 사회에 아시아인을 깔아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해석하면 아시아인한테 어떻게 네가 영어를 잘하지? 라는 것이 아시아인은 영어 잘할 수 없는데 라는 걸 깔고 보는 시각이 때문에 그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폭력은 이게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없다는 거. 그 뉘앙스, 문화, 맥락,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거부가 하나의 형태라면 두 번째가 배척인데요. 배척도 비슷해요, 형태가. 구분이 명확히 되지는 않는데 조금 의도성이 강한 경우예요. 우리 집단에 못 들어오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래서 상대가 느낄 때 무시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배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행동을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그 집단에서 그 존재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배척으로 분류하는데 왜 이게 여러분 우리 묻지마 살인 많이 요즘에 뉴스에 나오죠. 그냥 편의점에 물건 사러 갔다가 물건 파는 아르바이트생을 막 죽여요. 왜요? 눈빛이 날 어떠하는 것 같았어? 무시하는 것 같았어. 그럼 그걸 당한 사람이 그 강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 이것도 코로나 때 굉장히 아시아인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아시아인하고 눈만 마주쳐도 코로나가 걸릴까 봐 회피한다든지 그리고 뭐 망각되면 그 집단에 내가 소속해 있는데 나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배척, 무시의 감정이 들어서 굉장히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정보 배제는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되는데 날 빼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소외당하는 경우를 보통 정보 배제라고 합니다. 언어 배제도 굉장히 많은데요. 언어 배제는 뭐 가장 흔한 게 성편향적인 언어를, 이것도 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영어로 많이, 우리는 그런 언어를 많이 안 써요. 그는, 그녀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쟤들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 예를 들면 인간이 humankind가 맞아요. 인류 전체를 나타내려면. 근데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인류를? mankind라고 하죠. 이거를 젠더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아니 왜 인류에는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게 왜 mankind냐. 그래서 humankind, 이렇게 중성적인 표현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성편향 언어도 반대 성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언어 배제가 요즘에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사회를 살잖아요. 이게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유럽에서는 언어가 섞여요. 특히 불어를 쓰는 사람,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환경에 놓여서 일을 하다 보면 의도적이진 않은데 공용어는 영어인데요. 어느 순간 이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뭐 프랑스어로 언어를 갑자기 바꿔서 얘기한다든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나는 스페인어 못하고 불어 못하는데 무슨 감정이 들어요? 갑자기? 소외되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나만 못 알아듣는 언어로 갑자기 스위칭할 때 이거는 좀 세계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래서 평소시는 영어를 써주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룹에서 나만 제외시키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경우 이런 것도 배척의 느낌이 드는 일상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침묵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헐적인 침묵 또는 uncomfortable, 굉장히 어색한, 불편한 침묵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침묵이 폭력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최근에 이것도 기사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다 보지는 않는데 또 눈에 띄는 타이틀이 있으면 들어가 보는데 요즘 SNS에 어떤 스타가 뭘 올리면 많이 기사화되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진짜로 정확히 안 나요. 살짝 보고만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여배우가 SNS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화 중에 핸드폰을 보면서 누군가가 좀 자기 무시의 감정이 들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대가 누군지 밝히진 않고 상대를 저격하는 의미로 이렇게 몰상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인간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분노를 SNS에 표출을 한 게 기사가 됐어요. 기사화가. 근데 우리 흔히 대화 중에 핸드폰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친구랑 그래도 되는 관계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 단계에 그걸 하다 보면 상대는 의도적으로 내가 얘 무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쓴다라고 분노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일상적 폭력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기사가 눈에 띄었는지 몰라도 한 일주일 전인가 나온 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나를 몰상식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쟤랑 놀지 말아야겠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게 이 간헐적인 침묵이고요. 또 이것이 요즘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요즘 아이들이 친구를 어디서 맺죠? 걔들을 안 만나요. 게임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해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내가 얘랑 친구하고 싶어서 친구 신청했는데 내 신청을 계속 묵살할 때 이것도 침묵인 거예요. 온라인상의 묵살. 내 친구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내가 쪽지를 보냈어. 근데 계속 읽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카톡도 요즘 많이 하죠.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거를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2015년에 이 고스팅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스트가 뭐죠? 유령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상대가, 내 친구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를 계속 무시하는 유령 취급할 때 그때 느끼는 것을 고스팅이라고 해서 제가 한국말로 바꾸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고스팅이라고 표현했는데 온라인상에서 나를 침묵하거나 묵살하는 거죠. 답장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의도적이지 않은데 묵살한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까먹어서.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해도 상대에겐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인지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를 그냥 한 슬라이드에서 다 보여드렸고요. 요것들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아마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요 일상적 폭력을 발표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정말 고민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죠? 학교 폭력?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학교 폭력 법으로 되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학폭위에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 대동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신다는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답을 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뒤에 일부러 굉장히 큰 개념이고 다른 개념이지만 좀 넣어봤습니다.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얻고자. 전부를, 이 책은 이 내용은 거기 없고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평화 개념 연구라는 책에 포함이 됐던 내용인데요. 일상적 평화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발전이 됐어요.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되 왜 이게 의미가 있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990년대 말에 탈냉전이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서 많은 작은 민족들이 독립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그 국가 안에서 내전이 많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전이라는 건 민족들끼리 굉장히 심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평화 구축이 이루어졌냐면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이 민족 분쟁으로 막 내전이 서로 죽고 죽이니까 평화 유지군을 뭐예요? 파병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분쟁을 일단 멈추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너희들 이렇게 독재하지 말고 민주주의 선거해. 라고 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해주고 선거가 이루어지면 권력을 넘겨주고 떠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 말하는 자유주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민족들끼리 인종적인 문제로 내전이 많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돈을 들고 들어가고 평화유지군이 함께 들어가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일단 폭력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선거하시고 민주주의 제도로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 강제, 강화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고 떠나오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유엔군이 나가버리면 선거는 했어. 무슨 부작용들이 막 나타난다면 루안다 같은 데는 다시 선거에서 들어온 사람이 독재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인종을 결국 인종 청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는 잠시 분쟁이 멈췄다가 유엔이 나가면 다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탈냉전 이후에 많은 평화 유지는 이런 방식으로 서구 사회가 가서 도와주고 돈도 많이 보내주고 구호 물품 보내주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안정되라고 해주고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떠나고 남은 사회가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역량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지속성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개념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개념이 나오면서 평화학에서는 자유주의 평화에 대한 반성으로 이런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보이십니까?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넘어간 평화를 얘기하는 거. 그 이후의 평화. 그럼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가서 심어주고 나오는데 그 심어주고 나올 때 거기 사는 원래 주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역량을 만들어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로컬의 맥락, 왜 분쟁이 생겼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지를 이해하는 그 로컬의 리더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로컬에서 일하는 종교계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고 로컬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구축을 해야 된다. 이미 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 텐데 주요 개념 첫 번째 보시면 로컬 오너십이 있죠.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화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심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야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화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걸 로컬 오너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발전된 개념이 하이브리드 평화인데 그렇다고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에 도와주는 게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평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가서 물자도 지원해주고 정치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평화가 오고
로컬에서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계속 강화되는 활동이 같이 이어질 때 평화가 지속되더라라는 이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하이브리드 평화, 그러니까 혼종형 평화인 거예요. 탑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돌아가는.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이론적으로 말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돈이 안 와도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분쟁 지역에. 6.25 때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탑다운 방식도 필요하되 우리 안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그런 같은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게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일상적인 평화예요. 일상적인 평화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평화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 보니까 정치학자들은 이 일상 같은 미시적인 차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매일 싸워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바꾸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바뀌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을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정치인들이 갑자기 합의가 됐어. 그리고 우리 보고 섞어 살라고 갑자기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독일 통일이 된 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차이가 존재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동독 지역이 훨씬 못 살고요. 경제적인 박탈이 있었고 서쪽 지역이 더 잘 살죠. 근데 제가 서독 출신 가정에도 가서 잠자고 먹고 해봤는데 그분들이 가진 불만은 우리가 희생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퍼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동독은 계속 우리가 너무 차별당했다. 독일 사회 안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처럼 짧게 헤어져 살다가 합친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경제적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하고 문화적 차이가 심하고 글로벌화가 우리는 너무 돼 있는데 그쪽은 전혀 되지 않았고 갑자기 산다면 우리가 합쳐질 수 있겠느냐. 거기서 나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드리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 분쟁을 계속하면서 섞여 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 가서 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알아보잖아요. 쟤는 유대인이고 쟤는 다 팔레스타인인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맨날 찌르고 죽이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가자 전쟁이 되면서 그런 분쟁이 되지만 가자 전쟁 생기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그냥 섞여 살았어요. 팔레스타인들을 보면 그냥 슈퍼에 가서 볼 수 있고 길 가다 보면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계속 살아가지? 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개념이 나왔는데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분쟁이 있어도 그들이 섞여 살 때 내가 인간으로서 내 바운더리, 내 이웃, 내가 마켓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 아이의 학교에 간다든가 할 때 나랑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친다고 해도 평화를 만들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일상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가 요즘엔 친해졌죠. 하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굉장히 싸움이 심했고 저희 외갓집이 경상도 쪽이시라 저희 이모가 전라도 남자랑 사귀다가 결혼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요즘 세대인데도 할아버지가 그 정도 옛날만 해도 반대하셔서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상의 분쟁들 서로 미묘한데 어떻게 내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다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 죽이기 미워도 실제로 1대1로 만나면 우리 잘 밥 먹고 뭐 해요? 차 마시고 친구 맺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럼 왜 그들이 친구가 됐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지? 라고 연구하는 게 일상적 평화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평화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회피인데 회피는 정말 간단해요. 제가 유대인이고 제가 팔레스타인이면 내가 쟤랑 해서는 안 되는 주제들이 있죠. 싸움을 걸 만한 주제.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로 얘기할까요? 정치 얘기 같이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제가 전라도 출신이구나 사투리로 알게 되면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될 만한 주제, 우리 애들이 어제 축구했죠, 뭐 이런 얘기들로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피하는 것도 평화의 기제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서 작게
예민한 주제들을 피해가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야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그냥 회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다 보진 않을 텐데 모호함 유지.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북아일랜드 사례에서 많이 있었는데 북아일랜드 여러분 지금 수녀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자기가 개신교도라고 정체성을 갖기 때문인데 그 안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살아요. 구교도가. 근데 북아일랜드 안에서 사는 지역이 달라요. 동네가 다른데 거리 하나를 두고 여기는 신교도들이 사는 거리, 여기는 구교도들이 사는 거리고요. 그 거리에서 테러가 1990년대 말까지도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억에는 아직도 저 집 삼촌이 우리 집 누구를 죽였어가 살아있어요. 근데 슈퍼 가면 다 만나요. 그리고 이름의 특징이라든가 가는 학교가 달라요. 우리가 구교도면 구교도 학교에만 보내고요. 신고도면 같은 동네 신교도 학교가 달라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만나도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물어보면 서로 알아요. 정체성을. 근데 그럴 때 이 모호함 유지는 내 정체성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내 삶에서는 유지하고 사는 거지. 그리고 의례적인 예절이나 식별, 요건 같이 설명드릴게요. 텔링은 지금 북아일랜드 사례에 많이 들어갈 텐데 학교만 보고 제가 내 편이네 적이네를 눈치를 채는 거죠. 그리고 그거 텔링이에요. 내 적인지 상대인지 정체성을 구분하는 거. 특징을 보고 아니면 억양을 보고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액센트만 듣고 구분해서 그 예민한 주제는 회피하는 그걸 식별이라고 저는 구분을 했는데 그 식별을 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히 갈등을 내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 구역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웃에서 시장에서 피하고 사는 것들 이런 행위들을 일상적인 평화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처음에 연구가 활발해진 게 리비아에서 종교별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슬림권이기 때문에 내전이 있었는데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이웃을 살려준 사례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그래도 네 이웃이잖아. 나랑 같이 오래 같이 살았잖아. 라는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평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품어줄 때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이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적인 평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중요하게 이걸 넣은 이유는 그래서 일상적인 폭력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가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평화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평화는 우리가 다른 인간 존재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관계적인 본성이 기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할 도리들을 가르치는 것, 그걸 살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상적인 폭력이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 많은 외국인이 오는데 학교에서 저들한테 야, 이 말 하면 차별이야, 폭력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폭력이고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줄여갈 때 그리고 우리들 인식 속에 우리가 단일 국가라는 인식을 좀 포기할 때가 왔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고 다인종 사회고 다 이념 사회다. 다른 이념을 가진,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내 걸 강요하는 것이 폭력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일상적인 폭력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평화 개념을 맛만 소개해드렸어요. 자세히 보면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폭력과 연결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폭력과 평화 개념을 얘기하는 것에 의의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너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 문제의식은 너무 통일을 평화로 인식하는 문제점. 지금 이제 막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평화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점. 근데 개인이 평화의 주체가 된다는 거. 개인이 내가 속한 사회에서 들어온 타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가 평화를 시작하는 관점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연구가 없었는가라고 봤더니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인종주의, 또는 신인종주의,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특히 그 이주 노동자들,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약간 깔고 보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인도 출신의 석박사 공부하러 오신 유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얘기해 보면 그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무시를 당한대요. 이주 노동자 취급을 받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금방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카테고리를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분들 천재적으로 공부 잘해서 여기 유학원 사람인데 그냥 어디 노동자겠거니라고 깔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피부가 우리보다 어둡다는 이유로. 백인들은 그런 어려움을 한국에서 덜 겪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인종주의 개념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 때 그런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폭력의 잠재적인 피해자예요. 아시아인이 똑똑한 것 같지만 유럽 나가면 아직도 손흥민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다 많이 되는 게 다양성의 모순이에요. 다양성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다양한 타자를 더 적대화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타자를 일단 경계하고 보려는, 그걸 요즘에 다양성 모순이라고 합니다. 아니, 다양한 사회, 그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생겨난 반작용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생겼다고도 얘기하죠. 너무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 일자리를 자꾸 뭐 하는 것 같고 뺏어가는 것 같고 눈앞에 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독일은 너무 난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6개월 동안 유럽은 국경에 이제 검사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걸 한시적으로 없앴어요. 국경 검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만. 왜냐하면 난민이 너무 들어와서 난민이 벌이는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난민 정서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 모순인 거죠. 너무 다양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쟤들이 자꾸 범죄를 일으키는 것 같고 그게 낙인 찍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모순이 발생해요. 더 적대시하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유럽에 나가면 또 피해를 받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안에서는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해를 하고 하는 그런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데, 일상적 폭력이 미치는 게 크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공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공존이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지. 달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요즘 생태평화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생태랑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환경에 못 사는 사회에서는 인간도 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평화라는 기본 개념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든지 나와 다른 존재들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미묘하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미묘한 폭력들을 줄여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주체라는 좀 인식을 가지고 내 행동을 바꿔나가는, 그리고 내 아이들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교육부터 눈을 바꿔나가는 시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시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맥락 안에서 보면 사실 그래서 제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대학 교수 뽑을 때 특히 국립대들 같은 경우는 학력을 적지만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2차, 3차 가기 전까지는 학력 부분을 가리고 심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폭력이라는 인식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학계는 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학문을 물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베네핏을 받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 자체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 폭력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미 공적인 영역 안에서 뭐 사기업이나 대학에서는 사립대학은 좀 덜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교육 쪽에서는 그런 학력 가지고 차별을 아예 걸러는 스크린 할 때는 그걸 하지 않는 선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폭력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 폭력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심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젠더폭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시대가 지나서 어떤 특정 젠더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다 젠더폭력이 되고 이 책에도 젠더폭력 챕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게 너무 심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에 대한 혜택을 여성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 사이 안에 불판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쟤보다 뛰어난데 쟤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다. 완전한 공정한 사회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00% 공정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을 제거하고 여전히 여성이 불리해요. 탑 랭킹에 가다 보면 남녀가 공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남성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도 예를 들었지만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 인권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인식이 달라지는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 이걸 법적인 문제로 가져갔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제도를 만들긴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인해서 여전히 전체 그림으로 보면 남녀가 공정한 사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가해자 쪽으로 지목받는 쪽은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을 인종차별했다고 한 그 벤탄쿠르가 억울함을 표명했어요. 아니 한국인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한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일상적인 폭력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의식을 못 가지면서 억울할지 몰라도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위를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타인들도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갖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사회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이해하면서 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을 악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종차별주의가 흑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럽에서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흑인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한테 독일에서 예를 들면 제가 축구 얘기 자꾸 드려서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영국에서 손흥민 축구 많이 보러 가는 직관하는 유튜버인데 독일에 갔어요. 그 김민재 선수는 독일에서 뛰잖아요. 보러 갔는데 이 친구가 간식 사러 갔는데 자꾸 독일 애들이 청소년들이 이 치나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짱깨 이런 표현이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외국에 오래 산 친구라 딱 화내거나 위협을 느끼기보다 걔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거 인종차별이야. 저기 경찰 있어. 나 너 보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들도 머릿속에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레이시즘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러고 한 발 물러나는데 걔들이 그걸 할 때에는 그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놀리려고. 근데 교육의 효과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그 말을 하면 이 정도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너 그거 인종차별이야 라고 한마디 했을 때 알아듣고 물러난다는 거죠. 그런 제도도 없다면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인간이랑 같이 사는 사회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레이시즘을 교육 그나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야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물러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 없는 사회가 되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축구 보면서. 아, 이 교육이. 독일은 인종차별주의는 정말, 레이시즘은 정말 안 된다고 아기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 중국놈 막 이렇게 놀리는 게 인종차별인지 모르고. 그거 인종차별이야 하는 순간 걔네들이 물러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 전체 중에 제일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주의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학계에서만 논의되다 보면 평화는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첫 시간에 방법론 수업에서 부른 게 이 평화학은 사람의 삶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렐러번스라고 하는데 아카데믹 렐러번스,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소셜 렐러번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삶에 동떨어져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의하는 것이 이 삶, 시민사회 이쪽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계보다 시민사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발견한 사례가 저희 로힝야족 사례를 많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한 단체를 알게 됐는데 한국 단체인데 코이카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로힝야족 여성들을 위한 그 난민 캠프에서 힐링의 집을 만들어서요. 무슬림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차별을 받았는데 그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또 따돌림을 받아요. 여성이니까 나대면 안 돼. 집 밖을 나가면 안 돼. 남편한테 맞아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살다 온 사람들인데 인종 학살이 일어나니까 방글라데시로 다 이주해 와서 난민촌 안에 로힝야족 마을이 생겨나는데 그 마을에 그 문화가 그대로 오죠. 근데 이들이 남편이 죽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은 교육을 안 시켜줬어요.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옛날에 버마죠. 근데 교육을 안 받았는데 물품 나눠준다고 와서 사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름 적고 가라는데 여성들이 이름을 못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남자한테, 살아있는 남자한테 부탁해. 우리 집 남편이 죽었으니 좀 내 대신 사인을 해다오. 그러면 그 남자들이 사인해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성폭행을 하거나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면 이름을 사인을 못해서 못 가거나 아예 그 공지도 못 듣거나. 그래서 한국 NGO가 거기 들어가서 로힝야 여성 중에 미리 방글라데시로 나와서 살던 사람 중에 변호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인권 변호사. 그리고 이 많은 로힝야족을 수용한 방글라데시의 변호사 3명이서 같이 힐링의 집을 만들어서 그럼 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 그 불교인들하고 같이 안아주는 거,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에게 그냥 말 가르쳐 주는 거,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슬림 남성들이 얘들이 저기 모여서 뭐 하지?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미싱을 배워가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네 라고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미얀마 살 때에는 마을 이장은 남성만 할 수 있었어요. 공동체 대표는. 근데 여성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미얀마 그 난민 캠프 안에서, 로힝야 난민 캠프 안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그 무슨, 제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마을의 이장 역할을 하는데 여성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쓴 일상적 평화 책을 갖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성들의 회복 탄력성,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리즈니언스라고 하는데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죄송하지만 여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남성도 있지만 엄마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강화해주는 활동을 3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머리를 모으고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학계와 연결시키는 이제 논문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시민사회랑 연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사회에 와서 이게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거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라고 상호 교류하는 일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불러주시면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중요한 개념이 저희 책에 폭력의 연속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악순환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요즘에 분쟁 전과 분쟁 후에 어떻게 이 여성 폭력을 다룰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지만 로힝야 전에 원래 그 마을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게 난민 캠프로 가고요. 그들이 설사 난민 캠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회로 간다고 해도 그런 문화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성을 향한 폭력이 계속 가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연속으로 보고 이 연속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정치 지형을 바꿔버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을 주셨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난민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난민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독일인이 누구 하나를 죽이면, 여성을 죽이면 그냥 개인이 좀 이상해서 한 일로 취급해요. 근데 난민이 하면 난민이니까 무슬림이니까 한 거야 라고 집단화해요. 그 집단은. 그러니까 가해자의 정체성에 주목하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고 그거를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누구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사회에 산다는 장점이 뭐예요? 내 의견을 말해도 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뭘 봤냐면 백래시 한상국 제가 더블린에서 평화학을 할 때 그 당시에 동성애 법이 그 국민 헌법 투표에 붙여졌고 아일랜드에서 그러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식인 사회의 대다수는 그걸 허용하는 쪽으로 담론이 다 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다. 내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나는 동성애는 그래 너의 취향으로 할 수는 있대. 합법화까지는 아니야 라는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백래시라고 봤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주류가 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묵살하고 보는 경향이 우리에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내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남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표출이 된다면 그 가치관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가 동성애법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한다고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꾸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수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창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자는 걸 떠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짐승 취급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거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반대의 경우도 생겨나더라.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 나는 그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라는 걸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친한 친구가 바하이라는 종교 유엔에서 그 이란에서 핍박받아서 나온 무슬림 종파 중에 되게 독특한 종교인이긴 해요. 종교 종파를 갖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강력하게 동성애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을 했을 때 오는 그 공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백넷이 조심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장할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고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내 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선동하고 내 가치관하고 달라도 선동할 수 있잖아요. 표를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가치관, 내 마음에 맞는 걸 분별을 잘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고 살 때 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또 이것도 너무 많은 개념을 확장해내는 경합적인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는 우리가 합의를 하나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합의하자는 건데 경합적 민주주의는 경합적 평화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하고 계속 의견을 건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평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는 소수자가 나 소수자예요 라고 난 너랑 의견이 달라라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제가 이것도 우리가 이 남북한 분쟁처럼 오래가는 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오래가는 걸 평화하게 해서는 고질 분쟁이라고 해요. 고질병은 고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고쳐져요. 근데 그걸 intractable,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너무 해결이 어려운 분쟁 상태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정체성 싸움이라고 하죠. 이거에서 밀리면 다 죽는다라는 이 생존 본능이 막 작동하는 기제가 우리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건설적인 논쟁이 안 돼요. 요거에서 밀리면 우린 다 죽는다. 요거에서 밀리면 우린 다 공산화된다.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요거 하나 허용해도 우리는 그렇게 공산화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너무 우리 앞에 큰 위협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 요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야 요거 너희가 나 안 뽑으면 북한이 우리 쳐들고 밀고 들어와 라는 논리가 반공 논리가 많이 작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건 건전한 이 토론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다르면 감정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 다시는 안 보고 그러니까 토론이 잘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백래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조심하면서도 두 가지 정치적인 논리에 선동당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아도 상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건 다 옳지 않다. 내 말이 아무리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건전하게 다른 아이디어들이 서로 이념들이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시민사회에 계신 종교계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해주셔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답이 짧을 수 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